이번 단원에서는 교육과 의미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이다. 인류는 지금 전례 없는 혁명기에 직면했다. 이토록 전례 없는 변혁과 뿌리째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어떻게 대비시켜야 할까? 오늘 태어나는 아이는 2050년이 되면 30대가 된다. 22세기에도 활발한 시민으로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런 아기가 2050년 혹은 22세기 세계에서도 살아남아 번창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과연 초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게 맞을까? 불행히도 2050년에 세상이 어떨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100년은 더더욱 없다. 물론 그전에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더 어려워졌다.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몸과 뇌와 정신을 공학적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 이상 우리는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다. 1000년 전인 1023년만 해도 당시 사람들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기에 가난한 중국 농부라면 아이들에게 벼를 심고 비단을 짜는 법을 가르쳤고, 부유한 부모라면 사내아이에게는 유교 고전과 말 타는 법을, 여자아이라면 조신하고 순종적인 주부가 되도록 가르쳤다. 반면 오늘날 우리는 2050년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도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밀어넣는데 열중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가 희소하여 그런 방법이 일리가 있었겠지만 21세기의 우리 주변은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전수해야 할 교육 내용은 필요한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무엇보다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다. 2050년의 세계와 고용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기량이 필요할지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요즘 관심이 있고 배워야 한다는 회화 능력, 프로그래밍도 2050년이 됐을 때 AI가 인간보다 더 잘하거나 한 단어만 알아도 그 언어를 전체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린 뭘 가르쳐야 될까?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포시 즉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력, 창의성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학교는 기술적 기량의 교육 비중을 낮추고 종합적인 목적의 삶의 기술을 강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2050년에 세계에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재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늘 낯선 것이 새로운 기본이 되면서 개인의 과거 경험은 물론 인류 전체가 겪은 지난 경험까지 미래의 안내자로 삼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세계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적 탄력성과 풍부한 감정적 균형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쓸만한 대안은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어른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 대부분은 나름 선의를 갖고 하는 말이겠지만 사실은 어른들 자신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어른 말을 따르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세상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르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른들은 뒤떨어진 편견에 불과한지 확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존해야 할까? 기술에게 의존해야 할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의존해야 할까? 많은 사람이 기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 자신에게 의존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코카콜라, 정부, 아마존 모두 해킹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유기적 운영체계를 해킹하는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사실인즉 우리는 지금 인간을 해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다면 알고리즘보다, 정보보다, 아마존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 그들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은 태고적부터 이런 질문들을 해왔다. 모든 세대에는 새로운 답이 필요하다. 오늘날 과학과 신,
정치와 종교에 관해 아는 것과 모르는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답을 기대할까? 거의 모든 경우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물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리라 기대한다. 1994년 라이온킹에서는 무파사가 사악한 동생 스칼게 때 이른 죽임을 당하자 어린 심바는 참사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사자왕국을 떠난다. 하지만 심바는 그의 다르마를 피하지 못한다.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한다. 이후 심바는 자신의 무리로 돌아와 조화와 번영을 되찾는다. 물론 심바도 영원한 생명의 원의 전심으로 헌신했음에도 인간이 사자를 다 죽이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초원을 뒤덮고 나면 사랑하는 아프리카 초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심바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까? 모든 이야기는 불완전하다.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야기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첫째, 내가 맡을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만 한다. 둘째, 좋은 이야기는 무한정 확장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나의 지평은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삶을 끝없는 서사로 보는 이론은 극도로 매력적이면서 흔하지만 내 개인의 이야기를 길게 늘린다고 해서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니면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함이 있다. 사후에 실체가 있는 무엇인가를 남기려는 소박한 희망은 충족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에 실체가 있는 무언가 유전자나 시를 남길 수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도우면 그 누군가는 그 뒤에 다른 누군가를 도움을 줄 테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전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친절의 거대한 사슬을 잇는 작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만 의미가 맨 처음 어디에서 나오는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미래 유산이나 거대 사슬의 서사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 가성비 높은 이야기는 아마도 로맨스일 것이다. 좋은 이야기는 나에게 역할을 주면서 나의 지평 너머로 뻗어가야 하지만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다. 이야기는 순수한 허구이면서도 내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허구를 왜 믿을까? 한 가지 이유는 개인의 정체성은 이야기 위에 구축되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믿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이미 사람들은 이야기에 심하게 투자를 한 상태여서 그 이야기를 의심하기보다는 합리화하는데 자신의 지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개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집단의 제도 역시 이야기 위에 서 있다. 많은 사회에서 그 이야기를 의심할 드는 사람은 누구든 추방당하거나 박해를 받는다. 만약 실제로 그 이야기가 거짓으로 판명나면 그때는 우리가 알던 세계 전체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기초가 튼튼해서라기보다는 지붕의 무게 덕분에 탈없이 유지된다. 인간이 이야기를 믿고 싶어하는 이유는 의식이다. 의식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고 허구적인 것을 실제로 만드는 마술적인 행동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의뢰와 의식이 거대한 장애물이다. 하지만 공자와 같이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은 골칫거리일 때가 많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뢰와 의식이야말로 최선의 동맹이다.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21세기에서도 맞는 이야기다. 특정한 믿음을 위한 희생이 크면 클수록 신앙은 더 강해진다. 희생적인 사제는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다. 자기 희생은 극단적인 설득의 행동이다. 희생은 형태와 규모를 불문하고 실행될 수 있다. 반드시 칼을 휘두르는 사제나 피의 대학살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희생은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믿음에 요구되는 다른 모든 책무를 대체할 때가 많다. 도저히 이상에 맞춰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결책으로 희생에 의지한다. 고대와 꼭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인간의 의미 추구는 희생의 연속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 하나가 실패하면 또 다른 신이 해낼 것을 기대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들과 신들은 모두가 불완전하고 허점투성이인데다 모순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전부를 하나의 이야기에만 두지 않는다. 대신 여러가지 이야기와 여러가지 정체성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어느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가며 사용한다. 그런 인지 부조화는 거의 모든 사회와 운동에 내재한다. 오늘날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가끔씩 광신적인 신조가 따라와서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의 이야기만 믿고 오직 하나의 정체성만 가져야 한다고 우긴다.
최근에 겪었던 그런 류의 가장 광신적인 신조는 파시즘이었다. 파시즘은 사람들에게 민족주의 이야기 이외에는 어떤 이야기도 믿어서는 안 되며 민족 이외에는 어떤 정체성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고집했다. 파시즘은 민족주의가 인생을 자기 민족에만 너무 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나머지 다른 정체성과 의무는 모두 부인할 때 등장한다. 이러한 민족 숭배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수많은 어려운 딜레마를 단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 즉 자기 민족에 속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악의 문제는 악이 실제 삶 속에서는 반드시 추악하지는 않다는 데 있다. 악은 사실 대단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결국 두 가지 상호 모순된 이야기를 고수하면서 비일관성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신화에 따르면 큰 슈퍼마켓에서 한참을 서다 보면 문득 자유주의에 눈을 뜨는 순간을 체험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오로지 나만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과 나 자신의 느낌을 통해 모든 것의 의미를 불어넣을 뿐이다. 성경과 쿠란, 베다에 쓴 것도 우리 인간의 손가락이고 이들 이야기에 힘을 부여한 것도 우리의 정신이다. 모두가 아름다운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아름다움도 철저히 보는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하면서도 우주에 관해 이미 다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에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 자유주의 이야기는 나를 표현하고 실현할 자유를 추구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자아와 자유는 고대의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빌려온 신화적인 키메라들이다. 자유주의는 특히 자유의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개념을 갖고 있다. 인간은 분명히 의지도 있고 욕망도 있다. 만약 자유의지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면 물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욕망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뜻한다면 인간에겐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다. 우리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느낌 또는 욕망에 덜 집착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의지의 폭정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의지의 폭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완벽한 자아를 구축하고 장식하는데 무수한 시간을 쏟는 가운데 점점 자신의 창작물에 고착되어가고 자신의 실체와 그것을 착각하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몸과 마음의 제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 이성의 많은 개입 없이도 자신의 아무런 지시 없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체험했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고 그 체험들의 합도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당신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주는 짜인 각본이 없으므로 그것을 창조하는 일은 인간에게 달렸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삶의 의미라는 이야기다. 자유주의 시대에 이르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고대 불교는 모든 우주적 드라마뿐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내적 드라마까지 부인했다. 우주는 의미가 없으며 인간의 느낌에도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지 덧없는 떨림이며 특별한 목적 없이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을 넘어서라. 부처는 우주의 세 가지 기본 현실을 설파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지속적인 본질이란 없으며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도 없다. 우리는 몸과 마음, 은하계의 가장 먼 곳까지 탐사할 수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본질을 지닌 것,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것은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음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사람들은 어딘가에 어떤 영원한 본질이 있으며 그것을 찾아서 연결만 하면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비록 이런 큰 이야기들 모두가 우리 자신의 정신이 만들어낸 허구라 해도 좌절할 이유는 없다. 실체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 우리 인간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고 믿는 능력 덕분이었다. 어떤 거대한 이야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실체인지 상상인지 알고 싶다고 핵심 질문 중 하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우주의 삶의 의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은가? 가장 좋은 출발점은 먼저 고통을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다.
답은 결코 이야기가 아니다.